교육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고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SC제일은행 김영숙이라고 합니다. SC제일은행의 다양성과 포용성위원회는 청년 네트워크, 양성평등 네트워크, 으뜸 가족 사랑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행의 D&I 문화를 구축하고 핵심 가치를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으뜸 가족 사랑 네트워크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장애, 국적, 환경에 대한 인식 개선 활동과 찾아가는 경제교육 등 다양한 금융교육 프로그램 등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세미나는 지난해에 이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자녀 경제교육 시간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세미나를 진행할 신재효 부장님을 소개합니다. 금융시장에서 20년 동안 일한 전문가이고 중학생 예쁜 따님을 키우고 일하는 엄마이기도 한데요. 단언컨대 오늘 세미나의 가장 적임자라고 할 수 있는 분입니다. 부장님 직접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신재효입니다. 저는 증권사에서 커리어를 시작을 했고요. 증권사 최초 펀드 리서치 팀에서 애널리스트로 근무를 했습니다. 이후에 은행에서 펀드 상품 전문역으로 장기간 근무를 했었고요. 지금은 필승 코리아 펀드로 유명한 NH아몬디 자산운용에서 마케팅 전략과 홍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부장님 감사합니다. 금융시장에서 애널리스트로 그리고 마케팅, 홍보 전문가로 오랜 시간 경력을 쌓아오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부장님을 통해 자녀 경제교육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세미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먼저 지난해 그리고 올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증시가 화랑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며 동학개미라는 신조어가 탄생하기도 하였는데요. 이 같은 분위기는 올해도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제로금리, 저성장, 고령화 사회가 고착화되면서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주식을 사주면서 경제를 가르치고 부자 DNA를 심어주려는 파파개미, 마마개미가 탄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신부장님께서 현재 자산운용사에서 근무하고 계셔서 이런 분위기를 더 현장에서 느끼실 것 같은데요. 최근 미성년자의 투자에 대한 관심은 어느 정도인가요? 네, 금융투자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크게 늘어난 것이 피부로 느껴지는데요. 개인 투자자를 소위 개미라고 하지 않습니까? 개미 투자자들이 크게 늘면서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동학개미,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서학개미라는 신조어도 생겼고요. 부모님들의 투자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자녀의 투자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매년 5월이 되면 어린이날 용돈으로 어린이 전용 적금이라든지 펀드에 반짝 관심이 쏟아지는 경우에 불과했었는데 최근에는 어린이 전용 상품뿐만 아니라 정말 투자 매력도가 높은 금융 상품에 자녀의 투자를 해주는 경우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동학개미가 서학개미로 진화함에 따라서 자녀들에 대한 투자도 해외 자산, 해외 주식, 해외 ETF로 확대가 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데이터로 살펴보면 확실히 이제 알 수 있는데요. 미성년자 주식 계좌는 2020년 1월에는 한 30만 개 정도였는데 불과 1년 만에 60만 개가 훌쩍 넘어섰습니다. 2배나 늘었고요. 특히 4분기에 코스피가 2,300에서 3,000으로 훌쩍 올라서면서 이때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와 같은 대용량주를 많이 샀다고 하고요. 같은 기간에 그 미성년자가 보유한 계좌의 주식 규모도 1조 4천억 원에서 3조 5천억 원으로 2배 이상 크게 늘었습니다. 네, 주식 계좌, 그다음에 주식 평균 잔액이 모두 다 2배 이상 늘어난 거를 데이터로 볼 수가 있네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내 금융자산을 운용해 보면서 자연스럽게 자녀들한테도 미리미리 투자 개념을 심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알아야 투자를 하고 또 투자에는 공부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부모님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녀들에게 주식이나 펀드와 같은 금융자산을 보유해 주면서 이것을 경제교육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현재의 트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부모님들께서 자녀에 대한 투자와 더불어 경제교육의 첫걸음을 떼도록 도와주려는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실제 저희 SC제일은행을 거래하는 고객님들께서도 자녀들이 투자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금융, 부동산, 자산 상승으로 촉발된 투자 열풍으로
경제교육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며 투자나 재테크 공부를 일찍 시켜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최근 부모님들께서 자녀 경제교육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모님 대상 사전 서베이를 하여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 위주로 알아보는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 제로금리를 살아갈 우리 금쪽 같은 자녀들의 경제 감각을 길러줄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며 부모님들께서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첫 번째 질문입니다. 부모님들께서 가장 많이 해주신 질문은 돈에 대한 개념도 아직 모르는 미성년자에게 언제부터 경제교육을 하는 것이 좋은지라는 질문인데요. 우리 아이는 돈의 크기를 색깔로는 구분하는데 아직 돈의 이해와 활용, 경제적 가치는 모르는데 이해할 수 있을지 고민이라고 하셨습니다. 부장님, 자녀의 경제교육은 언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돈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 이게 실천으로 옮기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녀에게 경제교육을 언제 하면 좋을지 기준이 될 만한 내용을 한번 소개해 드려 보겠는데요. 네. 2013년도에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수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실제로 아이들이 3, 4세 정도 되면 돈 개념을 안다고 합니다. 그리고 7살이 되면 미래에 어떤 경제적 영향이 이제 발생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이제 알아듣게 된다고 하는데요. 또 돈 개념하면 유대인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유대인은 전 세계 인구의 0.2%에 불과한데 노벨상 수상의 20% 이상 다 차지하고 있고 포춘 선정 글로벌 100대 기업의 40%도 유대인이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유대인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일찍부터 시작되는 경제교육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일찍이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하는 하브루타를 통해서 토론도 일상적으로 하고 창의적 사고를 기르고 또 13살이 되면 유대인의 어떤 성인식이라고 하는 바르 미츠바라는 성인식을 하는데 이때 축의금을 받는다고 해요. 이 돈을 직접 불려서 종잣돈도 마련하고 또 실물 경제에 대한 감각도 배운다고 합니다. 이렇게 조기 경제 교육이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걸 종합해 보면 아마 7, 8세 정도부터는 꼭 경제 교육을 시작하면 좋겠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부장님. 저희 은행에서도 지난해에 유대인의 자녀교육법 그리고 투자법에 대해 고객님들과 이야기 나누었던 적이 있는데요.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워렌 버핏, 페이스북의 CEO 마크 저커버그 등이 성공한 유대인 기업가들이다 보니 대중들도 유대인의 자녀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3, 4세면 돈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이해한다고 하니 경제교육은 빠를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부장님, 이어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방금 경제교육은 조기교육을 통해 종잣돈 마련과 경제 감각을 길러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경제교육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방금 의사님이 말씀하신 이름들이 미국 경제지 포브스에서 매년 발표하는 세계 부자 순위 10등 안에 다 드는 사람들이었는데요. 이 중에서 투자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워렌 버핏의 자녀교육 4계명을 한번 소개해 드려볼까 합니다. 워렌 버핏은 세계에서 8번째로 돈이 많은 사람인데요. 자산 규모가 작년 기준으로 해서 88억 달러, 원화로 한 10조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큰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검소한 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자선재단을 설립해서 환경보호라든지 저소득층 교육 지원 같은 그런 활동을 하면서 부자의 모범 사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워렌 버핏은 특히 어린이 경제교육에 굉장히 적극적이라고 해요. 자기 자녀들을 가르쳤던 그런 방법들을 확산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소개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첫 번째는 돈이 뭔지 보여줘라라는 건데요. 지금은 신용카드나 온라인 거래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현금 인출을 거의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돈이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 돈이란 무제한적으로 생긴다,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인식을 가질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자녀에게 돈에 대한 개념을 가르쳐 줄 때는 번거롭더라도 의도적으로 현금을 인출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알려주면 좋다는 건데요. 실제 돈을 활용을 하면 돈이 몇 장인지 몇 개인지 이런 그 부피나 개수를 통해서 직관적으로 이
가치를 좀 이해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루마블과 같은 그런 네. 돈을 활용한 그런 보드게임을 같이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네, 부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실질적으로 제 옆에서 같이 근무했던 직원의 사례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 직원은 급여날이 되면 현금으로 100만 원을 찾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맛있는 간식을 사주고 가서 실제 내가 엄마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이렇게 벌어왔고 이 돈의 가치를 이렇게 너희들이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사 먹을 수 있어라고 해서 진짜 돈의 크기, 실물을 보여주면서 했던 그런 사례가 기억이 나네요. 산교육을 하셨군요. 네, 그럼 두 번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돈이 어떻게 생기는지 알려줘라 라는 건데요. 돈이 저절로 나무에서 뚝 떨어진 열매가 아니라는 거, 공짜가 네. 아니라는 거를 꼭 알려줘야 된다는 건데요. 돈은 엄마 아빠가 회사나 가게에서 열심히 일한 네. 응당한 대가로 벌어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줘야 된다고 합니다. 돈을 번다는 개념을 이해를 했다면 집안일의 대가로 용돈 개념을 가르치기 좋은 타임이라고 네. 하는데요. 특정한 일을 할 때마다 돈을 주는 방식을 통해서 돈을 번다는 인식을 가르치는 게 중요합니다. 특정한 일은 뭐 당연히 자기가 세수하는 뭐 이런 거가 아니라 식사 준비를 돕는다든지 강아지를 산책시킨다든지 하는 그 가족 전체에 도움이 되는 일이면 네. 좋다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정말 중요할 것 네, 같은데요. 중요할 돈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써야 하는지 가르쳐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분을 시켜줘야 되는데요.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 곧 필요한 거다라고 인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마트나 장난감 가게 같은 데 가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저거 필요해 라는 건데요. 필요하다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사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납득하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먹고 싶은 것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구분해 보는 것 이런 것으로 시작하면 좀 쉬울 것 같은데요. 마트에서 계란, 사탕 들고 어떤 게 건강해지는 필요한 음식인지 구분을 해보고 뭐부터 사야 될지 한번 판단을 해보는 그런 간단한 것부터 시작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르칠 것이 정말 많은데요. 진짜 많네요. 원하는 것을 사기 위해서는 아껴야 된다는 개념도 중요합니다. 예산 내에서 지출한다는 건데 가진 돈보다 비싼 장난감을 사고 싶다라면 돈을 더 모아서 사든지 아니면 가진 돈만큼 조금 저렴한 걸 산다든지 하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저축, 절약, 지출 통제 이런 개념들을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애가 모은 돈으로 마트에 가서 예를 들어서 3,000원을 모았다고 하면 3,000원만큼 살 수 있는 것들을 눈으로 보면서 경험해 보는 것이 좋은 경험이 될 것 같고요. 또 돈이 충분하지 않다면 부모님이 빌려주는 방식이 있는데요. 애들한테 대출에 대한 개념을 익히게 하는 방법입니다. 대신에 꼭 갚아야 된다는 건데 일단 마트에서 원하는 것을 사주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엄마한테 갚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앞으로 받아야 될 용돈에서 줄 때 그 빌린 만큼 제하고 돈을 준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갚도록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실제로 이렇게까지 하는 분을 본 적은 없는데 아이의 연령에 따라서 빌려준 금액보다 조금 더 많이 갚도록 해서 대출이자가 무엇인지 이해시키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네, 부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실제로 이런 사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렇게 차용증을 쓰고 실제로 법정 이자를 통해서 이자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저는 주변에서 좀 사례를 본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본 적이 없다고 얘기하면 안 되겠네요. 실제로 있는 사례였네요. 이제 네 번째 교훈으로 넘어갈 건데요. 바로 투자와 기부에 대한 개념을 익히게 하라는 겁니다. 애가 돈을 어느 정도 모았으면 그 현금 저금통을 가지고 가까운 은행에 같이 가서 은행 계좌로 옮겨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은행에 가서 같이 계좌 개설도 하고 적금 이자나 투자이익, 배당금 이런 것도 설명을 해주고 정말 중요한 것이 이건데요. 네가 그동안 모았던 돈이 이제 은행에 가서 돈이 돈을 벌어올 거다. 이제 네가 모은 돈이 일을 하기 시작한다. 축하한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고학년부터는 복리 개념이라든지 주식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기회를 삼을 수도 있고요. 애들도 자기 돈이 들어가면 굉장히 집중력을 보이고 통제력을 보이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애들한테 기부에 대한 제안도 할 수 있는데요.
모은 돈을 기부를 하는 경험을 쌓게 해주는 건데, 기부할 곳에 대한 리스트를 만들어서 애가 직접 선택을 하고 아주 작은 금액이더라도 애들이 직접 결정하게 하면 좋다고 합니다. 네. 또 월별이나 분기별로 주기적으로 기부를 하게 되면 일찍부터 기부에 대한 습관을 키워줄 수가 있고요. 요즘 월드비전이나 유니세프 같은 많은 자선단체들도 있는데, 이곳에 아이들을 후원을 하면서 소중한 나눔의 가치에 대해서 일깨워주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네, 부장님. 투자의 기재 워렌 버핏의 사례를 참고로 자녀 경제교육 4단계를 정리해 주시니까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돈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게 좋은 것 같고, 또 돈이 어떻게 생기는지 좀 알려주고, 또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도 가르쳐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와 기부에 대한 개념을 익히게 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부장님,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금통에서 은행으로 예치된 자금을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까요?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요즘 거의 광풍이라고 할 만큼 주식 투자에 대한 열풍도 불고 있고, 또 낯선 자산인 ETF, 가상화폐까지 일상에 깊숙이 들어온 느낌인데요. 이런 투자 정보가 넘치는 시기에 어떻게 투자하면 우리 금쪽 같은 자녀들이 종잣돈 마련에 도움이 될까요? 직접 투자하고 간접 투자 모두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저의 경우에는 이제 막 경제 교육을 시작한 우리 금쪽이들에게는 네. 간접 투자가 훨씬 더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이유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워렌 버핏이 돈이 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라고 했던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은행에서 요구불 예금 계좌를 먼저 개설해보고, 그 다음 단계로 펀드에도 가입을 해보고, 네. 그 다음 단계로 주식에 직접 투자해보는 그런 단계적인 그 방법을 추천을 네. 드리고요. 접근성이 편리한 아주 가까운 은행에 가서 은행이 어떤 곳인지 한번 이해도 해보고, 그다음에 통장을 개설해서 실물 통장도 눈으로 한번 보고, 거기에 불입한 용돈이 어떻게 기입이 되는지, 또 잔액이 어떻게 불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네. 과정에서 이자, 배당, 투자 수익, 이런 경제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 소액 투자의 장점입니다. 대표적인 우량주의 가격,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도 그런데요, 몇만 원짜리부터 100만 원 넘는 주식도 많은데요. 네. 어린이 용돈으로는 쉽게 사기가 좀 비싸죠. 그래서 간접 투자의 경우에 펀드는 단돈 10,000원부터 투자를 시작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아주 작은 돈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대표적인 기업들을 보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네. 자녀 용돈으로 투자하기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고요. 소액으로 가능하다 보니까 용돈이 생길 때마다 적립을 해서 종잣돈을 만드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전문가의 활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간접 투자는 직접 투자와 달리 전문가를 고용한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녀분들이 많이 맡긴 자금을 유능한 펀드 매니저가 시장을 분석하고 투자 전략을 세우고 종목을 사고 팔고 운용을 하는 그런 전문가를 고용을 하는 그런 개념인 거고요. 네, 부장님께서 근무하시는 NH 자산운용의 대표적인 전문가 맞습니다. 네, 회사이지요. 네. 간접 투자, 그러니까 펀드로 투자를 시작하는 것이 좋고, 용돈이 생길 때마다 소액으로 또는 자동이체로 불입하는 적립식 투자를 가장 저는 추천을 드리는데요. 투자 시기를 분산을 하게 되면 꼭 주가 저점에서 투자하지 않더라도 이익을 볼 수가 있다는 건데요.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면 평균 매입 단가보다 높은 가격에 반드시 이익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라는 걸 우리가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기억에 2000년대 중반만 해도 금리가 한 7% 정도 됐던 것 같은데요. 그때만 해도 우리가 매달 꾸준히 적금을 부으면 종잣돈을 쏠쏠히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같이 제로금리 시대에는 투자를 안 하면 자금을 불릴 수가 없습니다. 원금이 그대로 이제 있게 되는데,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면서 종잣돈을 키워가는 장기 전략을 자녀들과 함께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장님. 전문가를 활용하고 금융기관의 여러 시스템을 경험할 수 있는 간접 투자를 활용해라 라는 말씀 잘 이해했습니다. 거기에 투자 금액과 투자 시기를 분산하기에 유리한 적립식 투자 방법까지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어려운 게 아니고 어쩌면 너무 익숙하게 많이 듣는 이야기인데 이제는 한번 제대로 된 실천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벌써 부장님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10살이 되기 전에 조기 경제 교육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워렌 버핏에게 배우는 자녀 경제 교육의 아이디어, 그리고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까에 대해 여쭙고 싶은데요. 어린 우리 자녀들이 긴 호흡으로, 적립식으로 꾸준히 투자할 수 있는 좋은 자산이나 투자 아이디어 어떤 게 있을까요, 부장님? 이사님이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자녀들의 투자는 아주 긴 호흡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인이 될 때까지 10년에서 20년의 기간이 될 텐데요. 장기 투자, 경제 교육의 과정을 통해서 애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을 하고 사회에 좋은 기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배우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우리 자녀들의 종잣돈 마련을 위해서 투자의 관점, 또 자녀들이 사회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가치를 실현하는 아이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ESG 투자를 추천을 합니다. 네. ESG 요즘 정말 핫한 트렌드인데요. 네, 요즘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양한 곳에서 이제 우리 부모님들도 ESG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ESG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약자입니다. 네. ESG 투자는 한마디로 투자사 결정을 할 때 이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요소를 고려한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우리가 기존에 투자를 할 때는 고려하는 게 돈이 되는지, 네. 그러니까 기업의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또 성장성, 수익성 이런 재무적인 요소만을 분석해서 이제 투자를 했었는데요. ESG 투자는 여기에다 비재무적인 요소, 그러니까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평가해서 투자를 하게 됩니다. 네. 기존의 투자가 돈이 되는지 수익성에만 무게를 둔 투자라고 한다면 ESG 투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초점을 둔 투자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고요. 코로나19가 팬데믹으로 전 세계로 퍼지면서 전 네. 지구적으로 환경과 기후에 대한 관심이 매우 커지는 네. 상황인데요. 각국 정부에서도 ESG와 관련된 정책을 강화하고 있고 또 개별 기업에서도 이제 ESG 기준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장기적인 생존을 위해서도 도입을 해야만 하는 그런 요소가 되었습니다. 네, 맞아요, 부장님. 전 세계적으로 기후 동맹을 통해서 2050년 탄소 중립 실천에 대해서 지금 다 동참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ESG 기준을 도입하지 않는 경우에 정부 정책상으로 뭐 수출 규제를 당한다든지 네. 아니면 자본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렵게 된다든지 하는 제약 요건으로 작용을 할 수 있게 된 네. 건데요. 결국 장기적으로 기업의 수익성, 재무적 요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모두가 이제 깨달은 겁니다. ESG를 통해서 경쟁 우위를 확보한다든지 새로운 사업 기회를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들도 ESG를 앞다퉈서 공부를 하고 또 도입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기상이변에 대한 경각심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네. 적극적인 소비자인 밀레니얼 세대가 성장하면서 사회 참여가 늘어나고 있다는 네.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ESG 트렌드는 향후에 수십 년간 부모 세대로부터 부의 이전이 본격화되는 네. 밀레니얼 세대가 주도하고 있는데요. MSCI 조사에 따르면 밀레니얼 세대의 67%가 투자를 사회적, 정치적, 그리고 환경과 관련된 네. 그러니까 ESG 가치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간주를 하고 있고요. 이 가운데 90%가 향후 5년 내에 ESG 투자를 늘리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점들 때문에 저는 ESG 투자 상품을 추천을 하고 있는 거고요. ESG는 투자 기준으로서 장기 수익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리스크를 줄이고 위험 조정 수익률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올바른 투자로 또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의미로 개인적 가치를 실현하는 그런 수단도 될 수 있다는 거고요. ESG 투자는 이제 미래 세대를 위한 작은 실천, 착한 투자라는 의미에서 자녀들의 종잣돈 마련, 또 경제 공부에 적합한 테마라고 생각합니다. ESG 측면에서 우량한 기업에 장기 투자하는 펀드들도 다양하게 출시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다니는 NH아몬디 자산운용에서도 내부적으로 ESG 리서치만을 전담하는 팀이 있고요. 또 ESG에 대한 글로벌 기준으로 기업들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100년지의 대계를 그릴 수 있는 대한민국의 기업에 장기 투자할 수 있는 펀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네, ESG 투자가 단순한 이런 투자의 개념이 아니라 올바른 투자로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개인적 가치를 실현한다는 부분이 저는 좀 개인적으로 와닿았습니다. ESG 투자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SG제일은행에서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투자 키워드로 ESG와 디지털을 제시하며 SG제일은행의 ESG 실천부터 ESG 전문성, 투자 전략과 실제 영향력에 대한 측정까지 다양한 요소들을 검토해 고객님들께 ESG 셀렉트 펀드를 선정하고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장님과 고객님들의 궁금증을 Q&A로 재미있게 이야기하다 보니 어느새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부모님들께 금쪽 같은 자녀들의 조기 경제 교육의 중요성과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객님들 오늘 준비한 시간이 저희 고객님들 자녀 경제 교육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첫 시작과 지속적인 자산 관리는 저희 SC제일은행의 차별화된 자산 관리 서비스를 통해 관리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SC제일은행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실천하고 지역 사회와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이어가려는 활동을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머지않은 시기에 또 유익하고 재미있는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코로나가 조속히 안정되어 직접 뵐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쪼록 모든 고객님들 가정의 평안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